오늘의 한국 명작의 산책은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입니다. 장돌뱅이 허생원과 조선달은 공평장에서 장을 열었지만 별 재미를 보지 못하고 일찍 장을 거두게 됩니다. 그만 거둘까? 잘 생각했네. 공평장에서 한 번이나 흐뭇하게 사본 일이 있었을까? 내일 대화장에서나 한몫 벌어야겠네. 한창 장을 거두는데 술집에서 싸움이 났는지 주정꾼의 욕지거리에 섞인 계집의 앙칼진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계집 목소리에 문득 생각난 듯 조선달은 동이라는 총각이 충주집을 후린 것 같다며 웃습니다. 무어, 그 애숭이가 물건 가지고 나갔나 보지. 착실한 녀석인 줄 알았더니. 충주집에 가자는 조선달의 말에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허생원은 그를 쫓아 충주집으로 가게 됩니다. 여자와 연분이 없는 허생원이었지만 충주집은 생각만 해도 얼굴이 붉어졌는데 술자석에서 동이를 만나자 그만 화를 내게 됩니다. 동이가 붉은 얼굴을 쳐들고 제법 계집과 뭉탕치는 것을 보고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이 낮부터 술 처먹고 계집과 농탕이야. 장돌뱅이 망신만 시키고 돌아다니누나. 동이를 앞에 두고 마음대로 책망하는 허생원이지만 동이는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고 맥없이 밖으로 나갑니다. 한참 법석을 친 뒤라서 허생원은 주는 술잔을 모두 들이켰는데 술이 거나해지자 계집 생각보다는 동이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동이가 헐레벌떡 부르러 오자 마시던 잔을 그 자리에 던지고 정신없이 뛰어나가게 됩니다. 생원 당나귀가 발을 끊고 야단이에요. 각다기들 장난이지 필연코. 불악스런 녀석들이라 어쩌는 수 있어야죠. 나귀는 허생원과 반평생을 같이 지내온 짐승이었는데 장난이 심한 아이들 때문에 땀밴 몸뚱어리를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허생원은 호령을 했으나 아이들은 이미 주랭랑을 놓았고 몇 남은 아이들이 호령 소리에 놀래서 멀어졌습니다. 우리들 장난이 아니오. 암놈을 보고 저 혼자 발광이지. 늙은 주제에 암샘을 내는 셈이야. 저놈의 짐승이. 이 일로 동이는 허생원과 동행을 하게 되어 각각 제 나귀에 안장을 얹고 떠나게 됩니다. 장돌이를 시작한 지 20년이나 되어도 허생원은 공평장을 빼놓은 적은 드물었는데 장터 있는 마을에 다가오면 허생원은 언제나 가슴이 뛰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열심히 모아본 돈푼을 백중날 허탕스럽게 놀고 투전으로 사흘 동안에 다 털어버렸습니다. 나귀까지 팔게 된 판이었지만 애끓는 정분에 그것만은 이를 물고 단념했는데 팔지 않기를 정말 잘했다고 스스로 위로를 했습니다. 호탕스럽게 놀았다고는 하지만 계집 하나 후려보지 못했는데 그러나 꼭 한 번에 괴이한 인연의 일은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달밤이었으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지금 생각해도 도무지 알 수 없어. 허생원은 오늘 밤도 조선달이 친구가 된 일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었습니다. 밤중에 너무 더워서 개울가로 목욕을 하러 갔다가 옷을 벗으러 들어간 물방 앞간에서 만난 성서박래의 처녀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봉평에서 제일 가는 일색이었는데 누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울고 있었습니다. 결국 허생원은 그 처녀와 하룻밤 인연을 쌓게 되는데 그녀의 집이 다음날 야밤도주를 하게 됩니다. 다음 장도막에는 벌써 온 집안이 사라진 뒤였네. 첫날 밤이 마지막 밤으로 그때부터 공평을 마음에 둔 것이 반평생을 두고 다니게 되었네. 반평생인들 잊을 수 있겠나. 산길을 벗어나 큰 길에 이르자 세 사람은 나란히 걷게 되는데 이야기가 동이의 가족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제겐 아버지가 없어요. 피부치라고는 어머니 하나뿐인거려. 돌아가셨나? 제천 촌에서 달도 차지 않은 아이를 낳고 어머니는 집을 쫓겨났죠. 그래 대체 기르긴 누가 기르고? 어머니는 하는 수 없이 의무를 얻어가서 술장사를 시작했죠. 술이 고줄해서 의부라고 전 망난이에요. 18살 때 집을 뛰쳐나서부터 잊으시죠. 모친의 친정은 원래부터 제천이었던가? 웬걸요. 시원스리 말은 안 해주나 봉평이라는 것만은 들었죠. 이야기를 하던 허생원은 발을 헛디뎌 물속에 빠지고 동이가 허겁지겁 달려가 허생원을 얻고 나옵니다. 그래 모친은 나비를 찾지는 않는 눈치지? 늘 한 번 만나고 싶다고는 하는데요.
허생원은 동희의 등허리가 너무 따뜻해 서글픈 생각에 좀 더 업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허생원이 젖은 옷을 짜서 입고 일행은 다시 출발을 하는데 나귀를 모는 동희의 채찍이 왼손에 있었습니다. 밤눈이 어둡던 허생원도 동희의 왼손잡이가 눈에 띄었는데 세 사람은 방울소리를 울리며 바삐 걸어갑니다. 메밀꽃 필 무렵의 주인공 허생원은 떠돌이 장사꾼인데 5일장을 돌면서 힘들게 살아갑니다. 주막에서 동희라는 젊은 장사꾼을 만나고 동희를 통해 자신의 과거와 추억의 여인을 떠올리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시각적 배경으로 메밀꽃이 아름답게 묘사되는데 메밀꽃은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매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허생원은 동희가 혹시 과거 하룻밤을 보낸 여인과 자신의 자식이 아닌가 하는 의문과 이상한 감정을 갖게 되고 자신과 같은 왼손잡이임을 알게 되면서 확신을 가지는 듯합니다. 이효석은 1907년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에서 교직에 있었던 부친과 집사였던 모친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경성제 1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문학과에서 영문학을 전공했는데 재학 중인 1928년 잡지 조선지광의 단편 도시와 유령이 실리면서 문단에 데뷔했습니다. 1931년 일본인 은사의 도움으로 조선중독부의 서기로 취직을 하지만 양심의 가책과 세간의 비난에 보름 만에 사직을 합니다. 초기에는 사회주의 운동에 동조하는 경향이었지만 이후 바뀌어 향토색이 짙은 순수 문학 작품을 다수 발표했습니다. 그렇지만 모던보이나 근대 문화를 기반으로 한 작품도 있으며 물륜과 치정극을 다루는 대중소설도 냈습니다. 1933년부터 순수문학단체인 구인회의 창립 멤버로 활동했지만 곧 탈퇴하고 평양숭실전문학교, 대동공업전문학교 교수로 부임했습니다. 교직에 있으면서도 1936년에 걸작 메밀꽃 필 무렵을 발표하는 등 작품 활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2차 대전 와중에는 생활고에 시달렸고 안타깝게도 1940년에 처와 자식이 연달아 병으로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그는 1942년 젊은 나이인 35살의 결핵성 뇌수막염으로 사망했는데 1982년 문화의 날에 금관문화문장이 추서되었습니다. 이효석의 짧은 인생에 등장하는 디바가 있는데 그 이름은 왕수복입니다. 왕수복은 평양 기성권번 기생학교를 나온 기생이었는데 13살에 기생학교에 들어가 15살에 졸업할 때 260명 중 수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왕수복이 운명적으로 만난 문사가 그녀보다 10살 연상이었던 이효석이었습니다. 이효석과 왕수복의 사랑 이야기는 역사 속의 사랑 왕수복 편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